소독약 냄새가 지독하게 코를 찔렀다. 윤서연은 희미하게 깜빡이는 중환자실 모니터의 초록색 불빛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의 하나뿐인 동생 서준이 수많은 튜브에 둘러싸인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18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꺾일 위기에 처한 어린 생명이었다. 담당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다시 울렸다. 급성 확장성 심근병증입니다. 당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술비. 그 단어는 수십 톤의 납덩이처럼 서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미술 보건 전문가 중 한 명이었지만 그 명성이 통장의 잔고와 직결되지는 않았다. 부모님이 남기신 빚을 갚고 서준의 병원비를 대느라 그녀의 삶은 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줄마저 끊어지기 직전이었다. 의사가 제시한 금액은 그녀가 평생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였다. 절망이 차가운 안개처럼 그녀의 심장을 감쌌다. 그녀는 병원 복도 끝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에 든 휴대폰 액정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만 떠 있었다. 이미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어제 그녀의 작업실로 찾아왔던 정체불명의 변호사가 떠올랐다. 그는 최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깍듯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태도로 일관했다. 그는 서연의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동생의 병명, 필요한 수술, 그리고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비용까지도. 윤서연 씨의 재능을 높이 사는 분이 계십니다.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다. 재능이요? 제 보건 기술이 심장을 고칠 수는 없는데요. 서연은 날카롭게 받아쳤었다. 변호사는 흐트러짐 없는 미소를 지으며 명함 한 장을 내밀었다. 내일 오전 10시 진화그룹 본사 40층 전략기획실로 오시죠. 윤서연 씨가 가진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그곳에 있을 겁니다. 진화그룹,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그들이 어째서 자신 같은 무명의 보건사에게. 서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신이 가진 가장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진화그룹 타워 앞에 섰다. 빌딩 로비는 거대한 대리석 궁전 같았고 발소리조차 감히 크게 내지 못할 위압감이 흘렀다. 40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비서로 보이는 여자가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했다. 그녀는 서연을 통유리로 된 거대한 회의실로 안내했다. 서울 전경이 발 아래에 펼쳐져 있었지만 서연은 그 어떤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방 안에는 단 한 사람, 강지원 진화그룹 대표이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마치 방금 도착한 가구쯤으로 그녀를 대했다. 앉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만큼이나 차가웠다. 서연은 맞은편 의자에 뻣뻣하게 앉았다. 강지원, 30살의 나이로 거대 재벌 진화를 이끄는 남자. 언론에서는 그를 얼음 황태자, 무자비한 전략가라 불렀다. 실제로 마주한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비인간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그는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운 메스처럼 그녀를 훑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가치를 감정하듯이. 윤서연 씨, 29세, 고미술 보건 전문가. 부모님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남동생 윤서준, 18세. 현재 서울 제2병원 심장내과 중환자실 입원 중. 이식 대기 1순위. 수술 및 치료 비용 약 5억 원. 그는 사실을 나열할 뿐 어떤 감정도 싣지 않았다.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듯이.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되어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굴욕적이었다. 왜 저를 부르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강지원은 만족스러운지 불만스러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다시 서류를 넘겼다. 본론으로 들어가지. 시간이 없으니. 그는 책상 위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결혼합시다. 서연은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그녀가 되물었다.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나, 강지원과 당신, 윤서연 씨가. 그는 농담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완벽하게 고요했다. 기간은 정확히 1년 365일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에 섰다.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은 거대했지만 동시에 지독히도 외로워 보였다. 할아버님의 유언입니다. 내 30번째 생일 전까지 결혼해서 1년을 채워야만 진화그룹의 완전한 경영권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 같은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내 사촌 강태민 상무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싱글로 기한을 넘기면 지분은 놈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죠. 난 진화를 놈 같은 쓰레기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는 돌아섰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윤서연 씨. 왜? 저죠? 서연이 물었다. 세상에 예쁘고 집안 좋은 여자들이 넘쳐날 텐데. 첫째, 당신은 깨끗합니다. 스캔들이 없죠. 둘째, 똑똑합니다. 고미술 복원이라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을 하니까. 연기도 잘하겠죠. 셋째, 그가 잠시 멈섰다. 그의 눈이 다시 그녀를 꿰뚫었다. 당신은 절박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내게는 당신의 절박함을 해결해줄 돈이 있고요. 이건 완벽한 거래입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계약서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계약기간 1년, 법적 부부로서 모든 공식 석상에 함께 참석해야 합니다. 언론 노출, 가족 행사 등. 우리는 완벽한 부부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대외적으로는 내가 당신의 법원 작업에 감명받아 오랜 기간 후원해왔고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한 것으로 할 겁니다. 스토리는 우리 팀이 만들 겁니다. 당신은 외우기만 하면 됩니다. 서연은 침을 삼켰다. 이건 미친 짓이었다. 자신의 삶을 1년을 통째로 팔아넘기는 일이었다.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거절? 강지원은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것처럼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윤서연 씨?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 동생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 제2병원은 더 이상 당신에게 외상을 허용하지 않을 텐데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계약서의 마지막 장을 펼쳤다. 보상 항목이었다. 계약 즉시 윤서준 군의 모든 병원비와 수술비, 이후 완치까지 필요한 모든 의료 비용을 진화의료재단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될 겁니다. 그는 펜을 들어 서연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는 1년 후 당신에게는 서울 시내의 고급 아파트 한 채와 평생 쓰고도 남을 위자료가 지급될 겁니다. 깨끗하게 이혼해주면 됩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다. 이것은 영혼을 담보로 한 악마의 거래였다. 하지만 그녀에게 악마를 거부할 힘이 있었던가. 서준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다. 함께 자전거를 타던 어린 시절, 누나의 그림을 보고 최고라고 엄지를 치켜 세우던 동생. 그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녀는 강지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어떤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철저한 계산과 목적의식 뿐이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강지원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까딱했다. 말해보시죠. 첫째, 계약 기간 동안 우리는 철저히 타인입니다. 당신은 내 몸에 손댈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조항이군. 나 역시 그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내게 여자는 당신 하나가 아닙니다. 그의 잔인한 솔직함에 서연은 속이 메스꺼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둘째, 공식 석상을 제외하고 나는 내 복원 작업을 계속할 겁니다. 내 작업실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강지원은 잠시 생각했다. 좋습니다. 취미 생활 정도는 허용해주죠. 당신이 제2그룹의 안주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그는 펜을 다시 한번 밀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사인하시죠. 서연은 펜을 집어들었다. 펜의 묵직한 무게가 그녀의 결심을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윤, 서, 연. 그녀의 이름 3글자가 새하얀 종이 위에 검은 족쇄처럼 새겨졌다. 그녀가 펜을 놓자마자 강지원은 만족스럽다는 듯 서류를 거두었다. 김비서, 그가 인터폰으로 말했다. 제2병원 원장에게 연락해
지금 당장 윤서준 환자 수술 준비하라고 최고팀으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치 그의 용건은 이제 다 끝났다는 듯이. 오늘 오후 3시에 웨딩드레스 피팅이 있습니다. 김 비서가 안내할 겁니다. 내일부터는 내 펜트하우스로 이사하게 될 겁니다. 필요한 물건만 챙기세요. 나머지는 다 버리고. 그는 서연을 스쳐 지나가며 말했다. 아, 그리고 그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돌아보지는 않았다. 축하합니다, 강지원 여사. 1년짜리 시한부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서연은 거대한 회의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통유리 창 밖으로 펼쳐진 눈부신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였다. 저 화려한 도시 속에서 그녀는 방금 자신을 팔아넘겼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1년, 딱 365일만 버티면 된다. 그녀는 이 차가운 남자에게서 반드시 동생을 구해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을 산 이 남자, 강지원이 나중에 이 계약을 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강지원의 펜트하우스는 하늘에 떠있는 성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발광하는 도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윤서연은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 중앙에 섰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녀의 모습을 비췄고 천장은 갤러리처럼 높았다. 벽에 걸린 추상화들은 유명 작가의 값비싼 작품이었지만 마치 이 공간의 차가운 공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걸려있는 듯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완벽하게 설계된 전시관에 가까웠다. 그녀의 이사는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다. 강지원 측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녀의 작은 작업실 겸 원룸에서 몇 가지 개인적인 물품과 작업 도구만을 가져왔다. 나머지는 모두 진화그룹 안주인의 품격에 맞게 새로 구비되었다. 옷방은 그녀가 평생 입어볼 일 없을 명품들로 가득 찼지만 서연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잘 만들어진 수익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이 성에 도착했을 때 강지원은 없었다. 나이든 가정부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에게 방을 안내했을 뿐이었다. 대표님은 서재에서 주무십니다. 사모님 방은 이쪽입니다.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 계약 조건의 연장선이었다. 그날 밤늦게 강지원이 돌아왔다. 서연은 거실에서 동생 서준의 담당 의사와 막 통화를 마친 참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서준은 빠른 속도로 회복 중이었다. 그것이 서연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였다. 지원은 서류 가방을 든 채 현관에 섰다. 그는 그녀가 그곳에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듯 잠시 멈칫했다. 아직 안 잤군요. 그의 목소리는 업무의 연장선처럼 피곤하고 건조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서재로 향했다. 서연은 잠자코 그를 따랐다. 그의 서재 역시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한쪽 벽면은 책이 아니라 각종 트로피와 상패로 채워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앉히지도 않은 채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철을 펼쳤다. 규칙입니다. 그는 명료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 집의 동쪽과 서쪽 끝을 각각 사용합니다. 제 서재와 침실은 사적인 공간이니 절대 들어오지 마십시오. 식사는 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인이 있을 시에는 예외로 합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모든 공식 일정은 김 비서를 통해 전달될 겁니다. 최소 하루 전에는 브리핑을 받을 것이고 당신은 그에 맞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우리는 3년 전 당신이 진화재단의 후원으로 이탈리아에서 열린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처음 만난 것으로 합니다. 나는 당신의 장인정신과 섬세함에 매료되었고 당신은 나의 굳은 의지를 존경하게 된 거죠. 스크립트는 내일 전달될 겁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도록 하세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산미, 그녀의 일이, 심지어 그녀의 감정마저도 타인이 만든 대본에 의해 규정되고 있었다. 질문 있습니까? 강지원이 물었다. 그의 눈은 그녀의 감정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규칙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뿐이었다. 없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좋습니다. 내일 저녁 7시
청담동 본가에서 가족 만찬이 있습니다. 첫 공식 석상이니 실수 없도록 하세요. 그는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다. 대화는 끝났다. 서연은 유령처럼 조용히 서재를 빠져나왔다. 다음 날 김 비서가 그녀에게 2개의 두툼한 파일을 전달했다. 일정표가 아니었다. 인물 보고서였다. 첫 번째 파일의 표지에는 강태민 상무라고 적혀 있었다. 강지원의 사촌, 강 회장의 동생, 즉 강지원의 작은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었다. 사질 속 그는 교활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의 성향이 충동적, 과시욕이 강하며 현 대표이사에 대한 극심한 열등감과 적개심을 보유함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여러 차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뻔했으며 강지원이 아니었다면 벌써 그룹에서 쫓겨났을 인물이었다. 두 번째 파일은 최유라, 태신그룹 부회장. 태신그룹은 진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 기업이었다. 사진 속 그녀는 인형처럼 화려했지만 눈빛은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원 대표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 본인이 진화그룹의 안주인이 될 것이라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님. 강 대표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며 그의 주변, 특히 여성에게 극도로 배타적인 성향을 보임.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저녁 그녀가 마주해야 할 적들은 명확했다. 하나는 왕좌를 노리는 하이에나였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믿는 독사였다. 그날 저녁 강지원의 차가 청담동의 거대한 저택에 도착했다. 강지원의 할아버지, 즉 선대 회장이 살던 본가였다. 고풍스러운 한옥과 현대적인 건축물이 기묘하게 조화를 이룬 곳으로 그 자체로 진화그룹의 역사를 상징하는 듯했다. 강지원은 차에서 내리기 직전 서연에게 말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실수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들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거대한 테이블에는 이미 강지원의 작은아버지 부부와 강태민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당당하게 최유라가 앉아 있었다. 강지원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다. 어머, 지원씨 왔어? 최유라가 마치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인 경멸을 담아 웃었다. 이분이 소문으로만 듣던 분인가 보네. 생각보다 평범하네. 강태민이 기름진 목소리로 거들었다. 우리 지원이가 워낙 취향이 독특해서 말이지. 안 그런가 형수님? 그는 형수님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비아냥거렸다. 서연은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찼지만 등을 곧게 폈다. 그녀는 고미술품을 다루던 사람이었다. 수백 년 된 도자기에 깨진 균열을 다룰 때보다 더한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강지원의 팔짱을 가볍게 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서연이라고 합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오갔다. 강태민은 교묘하게 강지원의 최근 M&A 프로젝트를 비꼬았고 최유라는 서연의 배경을 집요하게 물거늘어졌다. 보건 전문가라고 하셨나? 그럼 깨진 그릇 붙이는 일? 그녀가 와인잔을 흔들며 물었다. 테이블에 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서연의 반응을 기다렸다. 서연은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고 최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비슷합니다, 유라씨. 서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훼손된 유물의 본래 가치를 되찾아주는 일을 합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견뎌온 것들의 역사와 영혼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다시 숨쉴 수 있게 하죠. 그녀는 테이블 위에 정교한 백자 화병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어떤 것들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깨지고 부서졌어도 그 안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품고 있기도 하죠. 그녀는 다시 최유라에게 시선을 돌렸다. 사람들은 종종 눈앞의 화려함에 속아 본질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진정한 가치를 기억하더군요. 깨진 그릇을 붙이는 일이 어쩌면 텅 빈 그릇을 채우는 일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그녀의 말은 완벽하게 예의를 갖췄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칼날은 정확히 최유라의 오만함을 겨누고 있었다. 최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강태민의 웃음기도 싹 가셨다. 서연은 옆을 보지 않았지만 강지원의 턱 근육이 순간적으로 경직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놀란 것 같았다. 그가 예상했던 것은 겁에 질린 사슴이거나 혹은 발톱을 세우는 고양이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옆에 앉아있는 것은 고요한 호수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영역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고 적의 공격을 우아하게 되받아쳤다. 식사가 끝나고 차로 돌아오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펜트하우스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각자의 공간으로 향하는 복도 앞에서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밤 제 역할은 어땠나요, 대표님? 강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계산 이외의 감정이 스쳤다. 그것은 놀라움 혹은 아주 희미한 호기심이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짧게 말했다. 당신이 그저 깨진 그릇만 붙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알겠군요. 그는 그대로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다. 이 차가운 성에서 그녀는 자신이 결코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임을 증명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정해진 궤도를 도는 위성처럼 무미건조하게 흘러갔다. 윤서연은 아침 일찍 일어나 동생의 경과를 확인하고 강지원이 출근한 뒤에는 이 거대한 집의 작은 방 하나를 임시 작업실로 사용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손상된 고서화나 도자기를 복원하는 개인적인 작업을 이어갔다. 그것은 그녀가 윤서연으로 숨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강지원은 그녀의 취미 생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공식 석상에서 완벽한 연기를 해내는 한 그녀가 이 집안에서 유령처럼 지내는 것을 묵인하는 듯했다. 가족 만찬 이후 강지원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았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가 읽고 있는 보건 관련 서적을 무심한 척 힐끗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여전히 업무의 연장선상에 머물렀다. 내일 일정입니다. 드레스 코드는 블랙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철저히 계약서 위에 존재했다. 폭풍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교활한 방식으로 찾아왔다. 강태민은 전공법으로는 강지원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강지원의 가장 연약해 보이는 골이 바로 윤서연을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뒷조사를 통해 서연의 대학 시절 남자 동기였던 김민준에게 접근했다. 김민준은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강태민은 그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민준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약속하며 서연에게 업무상 만남을 주선하라고 지시했다. 서연은 어느 날 오후 김민준에게서 몇 년 만에 연락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최근 손에 넣은 조선시대 병풍의 복원을 의논하고 싶다고 했다. 서연은 조금 망설였다. 사적인 만남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업무는 예외였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은 순수한 열망이 있었다. 그녀는 강지원의 비서실에 전문가 미팅 일정을 알린 후 인사동의 한적한 전통 찻집에서 민준을 만나기로 했다. 김민준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았다. 그는 병풍 사진을 꺼내며 전문가의 소견을 물었다. 서연은 금세 일에 몰두했다. 그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민준은 그녀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듯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찻집의 대나무 발 너머로 숨죽이고 있던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다. 찰칵, 찰칵, 찰칵. 서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민준은 당황한 척 연기했다. 이게 무슨... 서연은 상황을 즉시 깨달았다. 함정이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얼굴로 민준을 노려보았다. 누구죠? 누가 시켰죠? 하지만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즉시 가방을 챙겨 찻집을 뛰쳐나왔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모든 연예정보지와 경제지의 일면 헤드라인은 동일했다. 단독, 진화그룹 강지원 대표의 신데렐라 아내
결혼 한 달 만에 옛 남성과 은밀한 밀회. 기사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사진들로 도배되었다. 서연이 민준을 향해 몸을 기댄 사진, 민준이 그녀의 손이 놓인 테이블 위로 손을 뻗은 사진. 기사 내용은 더욱 과관이었다. 서연이 대학 시절부터 민준과 각별한 사이였으며 돈을 보고 강지원과 결혼한 후에도 옛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소설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그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서연은 식탁 맞은편에 앉은 강지원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평소처럼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지만 굳게 담은 입술이 그의 분노를 짐작케 했다. 대표님, 이건... 서연이 입을 열었다. 오해입니다. 정말 일 때문에 만난... 알고 있습니다. 강지원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그녀에게 돌렸다. 거기에는 김민준의 신상 정보와 최근 자금 흐름이 떠 있었다. 김민준, K아트 갤러리 대표. 3주 전 강태민 상무가 주최한 자선 경매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군요. 서연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가 하룻밤 사이에 이 모든 것을 파악했다는 말인가? 강태민 상무가 저를 노린 거군요. 정확히는 우리를 노린 겁니다. 강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태민은 당신이 이런 스캔들에 휘말리면 내가 당신을 내칠 것이라 생각했겠죠. 근본 없는 여자와 결혼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던 겁니다. 수법이 여전히 유치하기 짝이 없군요. 그는 분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사촌이 벌인 일에 수준 낮음에 경멸하고 있었다. 진화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다. 이사회의 전화가 빗발쳤다. 강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강지원이 이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지 기대했다. 아마도 무릎 꿇고 사과하거나 혹은 아내를 버리거나. 최유라 역시 만족스러운 듯 태민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다. 꼴 좋네. 감히 누굴 넘봐. 그러나 강지원의 대응은 모두의 예상을 벗어났다. 그는 즉시 진학그룹 본사 1층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 선 그는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한 기자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대표님, 사모님의 스캔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이 결혼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강지원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기자들을 압도했다. 스캔들이라뇨? 정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가짜 뉴스이자 제 아내에 대한 명백한 인격 살인입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제 아내 윤서연 씨는 대한민국 최고의 고미술 보건 전문가 중 한 사람입니다. 어제 그녀는 대학 동료와 공적인 업무 미팅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특정 세력이 이 만남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불법적인 촬영을 감행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강렬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이 저급한 공작의 배후를 이미 파악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다. 이것은 단순히 제 아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진화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경영권을 흔들려는 시도입니다. 그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TV 생중계를 통해 강태민과 최유라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저는 제 아내 윤서연 씨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진화그룹의 대표로서 제 가족을 건드리는 자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을 맺었다. 제 아내는 제가 존경하는 전문가이며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이상 불필요한 억측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원은 질문을 더 받지 않고 회견장을 떠났다. 그가 보여준 것은 CEO의 냉철한 위기 대응이었지만 그가 사용한 단어들, 제 아내, 제가 존경하는,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는 말은 계약서에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서연은 펜트하우스 거실 TV 앞에서 숨죽인 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를 존경하는 전문가라고 칭하며 전 국민 앞에서 그녀의 편에 섰다. 그것은 계약 이행을 위한 연기였을까? 하지만 그의 눈빛,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분노는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강지원은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다. 서연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서재로 향하려 할 때 그녀는 그의 앞을 막아섰다. 오늘 왜 그렇게까지 하셨죠? 강지원은 잠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내 자산을 지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의 이미지가 실추되면 진화의 주가도 떨어지니까. 여전히 감정 없는 대답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요, 대표님은 저를 존경한다고 하셨어요. 그건 연기였나요? 강지원은 대답 대신 그녀를 지나쳐 서재로 향했다. 그는 거대한 서가 앞에 섰다. 그곳은 그의 할아버지가 수집한 고서화와 도자기들이 가득한 개인 박물관이기도 했다. 그가 돌아섰을 때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는 달랐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윤서연 씨. 적어도 내일에 관해서는. 그는 서가에서 빛바랜 족자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서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것은 심하게 훼손된 조선 중기의 산수화였다. 이건 겸재정선의 작품 같은데 상태가 너무 심각하군요.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전문가의 그것으로 변했다. 그녀는 챙겨온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그림의 표면을 살폈다. 10년 전 국내 최고라는 복원가에게 맡겼지만 실패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시던 물건이었죠. 복원할 수 있습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강지원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스캔들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오늘, 그녀는 자신을 변호해준 남편에게 감사를 표하는 대신 훼손된 그림 앞에서 다시 복원가 윤서연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계약서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똑똑한 여자라는 항목이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여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당신은 정말 이 일이 좋은가 보군요. 그가 무심코 물었다. 계약 이후 처음으로 그가 던진 사적인 질문이었다. 서연은 그림에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기자회견을 보며 흔들리던 눈이 아니었다. 자신의 일에 대한 확신으로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전부입니다. 부서지고 잊힌 것들에게 원래의 가치를 되찾아주는 일이니까요. 강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어제 가족 만찬에서 최유라에게 당당히 맞서던 그 강인함을 다시 보았다. 그는 자신이 거래를 위해 들여온 이 여자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예상 밖의 변수였다. 그리고 그 변수는 얼음 같던 그의 마음에 아주 미세한 그러나 분명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강태민 상무의 집무실은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가 집어던진 크리스탈 재떨이가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강지원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저급한 공작의 배후로 암시하며 정면으로 경고한 것은 강태민의 자존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그는 강지원이 그 보건사 계집을 방패막이 삼아 자신을 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거기에 질려 울며 도망가거나 강지원이 혐오감에 그녀를 내칠 것이라 확신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강지원은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아내를 옹호하는 애처가 이미지를 얻었고 진화그룹 내부의 결속력은 더 강해졌다. 진정해 강상무. 집무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최유라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 역시 화가 나긴 마찬가지였다. 윤서연이라는 여자가 강지원의 입에서 존경하는 전문가로 불리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뺨을 맞은 듯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 여자 하나 흔드는 걸로는 소용없겠어. 강지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독해. 강태민이 씩씩거리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럼 어쩔 건데? 저놈의 결혼 생활이 1년만 채우면 진화는 완전히 저놈 소나귀에 들어가. 시간 없어. 최유라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녀의 붉은 입술이 교활한 미소를 그렸다. 여자는 안 되면 본업을 건드려야지. 강지원이 지금 목숨 걸고 있는 게 뭐야? 강태민이 잠시 생각했다. 미국, 그 AI 기술회사 진화 글로벌 M&A 건 말인가? 바로 그거야. 최유라가 일어섰다. 그녀는 강태민의 책상에 기대어 그를 내려다보았다.
우리 태신그룹도 그 회사에 관심이 있었던 거 알지?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쪽 이사회가 강지원의 공격적인 인수 방식을 꽤 못마땅해 하고 있대. 기술만 낼름 먹고 버릴 냉혈한 이라고. 강태민의 눈이 번뜩 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심에 불을 지펴주는 거지. 최유라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진화그룹의 내부 보고서 표지처럼 보였다. 강상무 당신 라인 중에 이번 M&A 팀 핵심 인력 하나쯤은 심어놨을 거 아니야. 강태민이 음흉하게 웃었다. 물론이지. 그럼 간단해. 정보를 살짝 왜곡해서 흘려. 강지원이 그 미국 회사를 인수한 뒤 핵심 기술만 빼내고 연구진은 전부 해고할 거라는 증거를. 강태민은 최유라의 대담함에 감탄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 공작이 아니었다. 실패할 경우 강태민 자신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고도의 기업 사보타주였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강지원은 이사회에서 탄핵될 수도 있었다. 좋아, 같이 죽거나 같이 살거나 해보자고. 그날 이후 강지원의 펜트하우스에는 전례 없는 냉기가 감돌았다. 강지원은 매일 자정이 넘어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피로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가 공들여온 M&A 프로젝트가 막바지에 알 수 없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미국 이사회 측에서 돌연 계약 조건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명백한 내부 정보 유출이었지만 그 경로가 묘연했다. 강태민과 최유라가 손을 잡고 태신그룹의 미국 네트워크를 이용해 정보를 흘렸기에 진아의 보안팀은 속수무책이었다. 서연은 그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복도 끝에서 혹은 식탁 저편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때로는 소파에서 쪽잠을 자기도 했다. 서연은 그에게 말을 걸 수 없었다. 계약서상 그녀의 역할은 아내 연기였지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막아섰던 그의 단단한 등을 기억했다. 그가 지금 혼자서 폭풍을 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겸재정선의 산수화를 복원하는 작업을 계속했다. 찢어진 비단을 한 올 한 올 이어붙이는 고된 작업은 마치 이 위태로운 집안의 균열을 메우려는 그녀의 무의식적인 행동 같았다. 어느 늦은 밤 서연은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나왔다가 거실 소파에 쓰러져 잠든 강지원을 발견했다. 그의 주변에는 서류들이 마치 눈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는 슈트 재킷도 벗지 못한 채 미간을 찌푸리며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방에서 얇은 담요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그에게 덮어주었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정리하려던 순간 그녀의 시선이 한 문서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미국 회사 측에 보낼 최종 제안서의 문화통합부문 국문 번역본이었다. 영문 원본과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직업적 본능으로 두 문서를 비교해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영어에 능통하지는 않았지만 복원 작업을 위해 수많은 고문서와 해외 논문을 접하며 문맥을 파악하는 데는 도가 터 있었다. 영문 원본에는 컬래버러티브 파트너십 앤드 탤런트 리텐션, 협력적 파트너십 및 인재 유지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국문 번역본은 미묘하게 달랐다. 흡수 합병에 따른 인력 재배치, Absorption, Merger and Personnel Redeployment. 그것은 단순한 오역이 아니었다. 협력이 흡수로, 유지가 재배치로 바뀌어 있었다. 이 번역본대로라면 강지원은 미국 회사의 문화를 존중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인력을 구조조정할 계획을 가진 침략자처럼 보였다. 서연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만약 이 왜곡된 번역본이 미국 측에 유출되었다면 뭐 하는 겁니까?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강지원이 어느새 잠에서 깨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피로와 경계심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누가 함부로 내 서류에 손대라고 했죠? 서연은 그의 분노에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고 그에게 다가갔다. 이 번역 누가 했죠? 그게 무슨, 이거 대표님이 의도하신 건가요? 그녀가 날카롭게 물었다. 미국 회사를 흡수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셨냐고요? 강지원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서연이 내민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영문과 국문 번역을 비교했다.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이럴 리가. 이건 최종본이 아니야. 이건 강태민. 그는 이 번역본이 강태민 라인에 있는 재무팀장이 올린 중간 보고서의 일부임을 기억해냈다. 그는 이것이 단순 실수라고 생각하고 넘겼었다. 하지만 강태민이 이것을 고의로 유출시킨 것이었다. 이것 때문에 미국 놈들이 돌아선 거였어. 강지원이 허탈하게 중얼거렸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당신, 이걸 어떻게 알았죠? 당신은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를 텐데. 숫자는 모르지만 저는 의도를 읽습니다.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제 일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작가의 본래 의도를 복원하는 겁니다. 이 번역본은 단어 하나하나에 적의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일부러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쓰인 것처럼. 강지원은 처음으로 윤서연이라는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숫자의 논리를 몰랐지만 감정과 뉘앙스의 논리를 꿰뚫고 있었다. 자신이 놓친 치명적인 비수를 이 여자가 예술가의 예민함으로 발견해낸 것이다. 그는 즉시 서재로 달려가 인터폰을 눌렀다. 김비서, 당장 보안팀 전원 비상소집해. 그리고 미국 지사장 화상회의 연결해. 30분 내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지원은 밤새도록 고함을 치며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내부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하는 동시에 미국 이사회를 설득할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야 했다.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이 M&A가 무산되면 그는 경영권을 영원히 잃게 될 터였다. 강지원은 수십 장의 보고서를 검토하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법률 용어와 재무 수치만으로는 그들의 의심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때 서연이 조용히 차 한 잔과 함께 작은 메모지를 그의 책상에 내려놓았다. 대표님, 그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다. 숫자가 아니라 진심을 보여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메모지에는 그녀가 밤새 새로 번역한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흡수합병이 아닌 기술의 융합, 인력 재배치가 아닌 최고의 인재가 이끄는 새로운 연구소 설립. 그녀는 심지어 미국 회사의 창립 이념까지 조사하여 진화그룹이 그들의 혁신 DNA를 어떻게 존중하고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감성적인 문구까지 덧붙여 놓았다. 강지원은 그녀의 메모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CEO의 언어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어였다. 그는 문득 자신이 왜 이 여자를 선택했는지 떠올렸다. 깨끗하고 똑똑하며 절박한 여자. 하지만 그는 그녀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몰라봤다. 그녀는 복원하는 사람이었다. 깨진 관계, 잃어버린 신뢰까지도 복원할 잠재력을 지닌. 그는 서연이 내민 번역본을 들고 화상 카메라 앞에 앉았다. 윤서연 씨, 그가 말했다. 회의 끝날 때까지 내 옆에 있어 주십시오. 혹시 모르니.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에게 건네는 부탁처럼 들렸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적의 공격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등을 맞대고 선 전우가 되어 있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 해가 뜰 때까지 두 사람의 치열한 반격이 계속되었다. 강지원이 윤서연의 통찰력으로 M&A의 치명적인 함정을 피해가고 오히려 미국 이사회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내자 강태민은 문자 그대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집어던졌다. 최유라와의 공조는 완벽했지만 윤서연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그 근본 없는 보건사 계집이 감히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무너뜨렸다. 강지원이 그녀를 아내로서 감싸고 도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파트너처럼 신뢰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패배감과 질투심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사업적인 방식으로 강지원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가장 원시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강태민은 강지원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그가 지키려는 것을 부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지금 강지원이 가장 지키려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약 결혼의 핵심, 윤서연이었다. 그는 윤서연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녀의 어린 동생, 윤서준. 강태민은 제2병원의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장은 진화의료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동시에 강태민의 아버지, 즉
강지원의 작은아버지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인물이었다. 병원장. 강태민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윤서준 환자, 수술 후 경과가 너무 좋아도 곤란하지 않겠어? 합법적인 실수라는 건 늘 입기막연이잖아. 그로부터 며칠 후 서연은 병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서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것이었다. 심박수가 불안정하고 이식받은 심장에 대한 거부 반응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치솟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서연은 작업실에서 복원 중이던 도자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손을 씻을 겨를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 그녀가 늘 앉아있던 그 차가운 복도에서 담당 의사를 마주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둡고 시선을 피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갑작스러운 감염 수치 상승과 약물에 대한 반응이 예측과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연이 절규했다.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정적이었는데. 저희도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의사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마음의 준비. 그녀가 강지원을 만나기 직전 절망의 나락에서 들었던 그 말이었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고통스럽게 숨을 몰아쉬는 동생을 보며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자신이 강지원의 세계에 발을 들인 대가로 하늘이 다시 동생을 데려가려는 것만 같았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것은 강태민의 보복이었다. 같은 시각 강지원 CEO는 진화그룹 본사 50층 대회의실에서 중요한 임시 주주총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성공적인 M&A 이후 그의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강태민 라인을 숙청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다. 주주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강지원의 입가에 차가운 승리의 밀소가 막 번지려던 순간이었다. 회의실 뒷문이 조용히 열리고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그는 감히 주주총회를 중단시킬 수 없어 강지원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강지원의 시선이 그에게 닿았다. 김 비서는 태블릿에 짧은 메시지를 띄워 그에게 보여주었다. 윤서준 환자, 위독, 제2병원, 강태민 상무 측 압력 정황 포착. 강지원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주변의 소음이 일순간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강태민, 감히 그가 자신의 사업을 공격한 것을 넘어 병상에 누워있는 아이에게 손을 댔다. 그것은 경영 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가장 추악한 도발이었다. 주주들이 다음 안건을 기다리고 있던 그 순간 강지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늘 총회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의 선언에 장내가 술렁였다. 대표님, 하지만 아직 안건이... 한 주주가 외쳤지만 강지원은 이미 연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진화의료재단 헬기 제2병원으로 띄워 당장. 그리고 서울대병원 김민규 교수 지금 수술실 비우라고 해. 내가 5년 전에 그의 딸을 살려준 빚 지금 갚겠다고 전해. 강지원이 병원 복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윤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당당하고 강인한 보건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의사의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애원하고 있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그 순간 서연은 고개를 들었고 자신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는 강지원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대표님, 여긴 어떻게... 강지원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지나쳐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병원장과 담당 의사 앞에 섰다. 강지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지금 당장 환자 이송 준비하십시오. 10분 내로 헬기가 옥상에 도착합니다. 병원장이 당황하며 입을 열었다. 아니 대표님, 하지만 환자 상태가 너무 위중해서 이동은 무리 의무다. 강지원이 병원장의 멱살을 잡았다. 그가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것은 처음이었다. 무리라고? 강태민의 협박을 받고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보다는 무리가 아닐 텐데. 병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강지원이 그를 벽에 밀쳤다. 당신, 그리고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자들은 내일부로 의사가운을 벗을 줄 알아.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러니 환자를 살리고 싶으면 내 말대로 해. 그는 서연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의료진들이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서준이 이동 침대에 실려 헬리기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다. 바로 그때 강지원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가 쓰러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서연은 그의 슈트 재킷을 붙잡고 숨을 헐떡였다. 왜 이렇게까지 계약 때문인가요? 그녀는 울먹이며 물었다. 동생이 죽으면 계약이 파기될까봐 그가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지원은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자신을 보게 했다. 그의 눈동자가 불타고 있었다. 주주총회도 경영권도 그 어떤 비즈니스도 지금 그의 머릿속에 없었다. 계약? 그가 으르렁거렸다. 당신은 아직도 이게 계약 문제로 보입니까? 그는 서연을 자신의 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다. 그것은 위로라기보다는 분노에 찬 보호의 몸짓이었다. 강태민이 선을 넘었어. 그놈은 내 사업을 건드린 게 아니야. 내 사람을 건드렸어. 서연은 그의 품 안에서 숨을 멈췄다. 내 사랑. 그 단어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나는 의무감 때문에 온 게 아니야. 강지원이 그녀의 귓가에 낮고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내 것을 지키러 온 거야. 그리고 윤서연, 당신은 내 사람이야. 그러니 다시는 당신 동생을 담보로 한 계약 운운하지 마. 내가 그놈을 내 손으로 끝장낼 테니까.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모든 것을 삼켰지만 서연은 그의 심장이 자신의 것만큼이나 거칠게 뛰고 있음을 똑똑히 느낄 수 있었다. 계약의 경계선은 그 순간 완벽하게 불타 없어졌다. 서울대병원 VVIP 병실. 윤서준은 기적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강지원이 동원한 대한민국 최고의 심장 권위자 김민규 교수는 밤샘 수술 끝에 감염원을 찾아내고 거부 반응을 완벽하게 제어했다. 서연은 꼬박 이틀 밤을 동생의 손을 잡고 뜬 눈으로 지새웠다. 강지원 역시 그 이틀간 병실 밖 소파에서 쪽잠을 자며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비웠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에게 보고를 올리러 오지 못했다. 제2병원장은 그날로 직위 해제되었고 강태민의 압력을 증언하는 녹취록은 김 비서의 손에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폭풍전의 고요함 속으로 가라앉았을 때 서연은 링거를 맞으며 잠든 동생의 뺨을 쓰다듬고 병실 밖으로 나왔다. 강지원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서울의 잿빛 새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동시에 무서운 결의로 단단했다. 서준 씨는 그가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괜찮아요. 고비는 넘겼다고 김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서연이 그의 옆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대표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 격렬한 밤 이후 호칭 따위는 무의미해졌다. 고마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고맙다는 말은 강지원이 그녀를 바라보며 말을 끊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놈을 찢어 죽이고 나서 듣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리가 담겨 있었다. 강태민은 선을 넘었어요. 이건 더 이상 경영권 다툼이 아닙니다. 살인 미수예요. 나는 내 것에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가르쳐 줄 겁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잠시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죠. 당신이 확인해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서재는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김 비서와 법무팀, 보안팀이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강지원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강태민이 M&A를 방해하기 위해 사용한 자금 흐름입니다. 하지만 꼬리가 잡히지 않아요. 유령 회사들 뿐입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것은 그녀의 영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강지원의 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함을 읽었다. 그녀는 그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받아들었다. 강태민이 지난 1년간 결제한 모든 문화재단 후원 및 자선기부 목록이었다. 서연은 숫자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이름들을 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K아트 갤러리.
이건 왜 그러죠? 강지원이 날카롭게 물었다. 김민준, 저에게 스캔들을 일으켰던 그 대학 동기 갤러리예요. 그때 강태민이 뒤를 봐줬다고 하셨죠. 그녀는 다른 서류를 넘겼다. 태신 아트 파운데이션. 그리고 이건 최유라 씨 집안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이에요. 왜 강태민 상무가 여기에 거액을 기부하죠? 강지원의 눈이 번뜩 띄었다. 연결됐군. 그는 즉시 김비소에게 K아트 갤러리와 태신 아트 파운데이션의 계좌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자금 세탁의 흐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문화재단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고 최유라는 이 자금을 미국 로비스트에게 전달하여 M&A를 방해하는 동시에 제2병원을 압박하는 창구로 사용했다. 그들은 완벽한 공범이었다. 윤서연의 예리한 관찰력과 기억력이 강지원의 전략에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준 것이다. 일주일 후 진화그룹 임시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강지원 대표이사의 독단적 경영 및 사생활 문제로 인한 자격 심의, 강태민이 소집한 회의였다. 그는 강지원이 주주총회를 무단 이탈하고 병원 이송에 헬기까지 동원한 것을 공사 구분 못하는 히스테리로 몰아붙일 작정이었다. 강태민은 회의장에 의기양양하게 들어섰다. 최유라도 태신그룹의 주주 자격으로 배석했다. 그녀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태민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강지원 대표, 당신은 중대한 주주총회를 내팽개치고 그룹의 자산인 헬기를 사적으로 유용했습니다.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이런 감정적인 사람이 어떻게 진화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이사들이 술렁였다. 강지원은 연단에 서서 그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강태민이 연설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강지원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죽음처럼 고요했다. 제가 주주총회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죠. 회의장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것은 강태민의 자금으로 운영된 유령 재단들의 계좌 내역이었다. 강태민 상무는 지난 1년간 약 500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굳었다. 이 돈은 스크린이 바뀌었다. 태신그룹의 최유라 부회장 측으로 흘러들어갔고 우리의 M&A를 방해하는 미국 로비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자 간첩 행위입니다. 최유라의 미소가 사라졌다. 하지만 강지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건 약과입니다. 스크린에 마지막 자료가 떴다. 제2병원장의 음성 녹취록과 강태민의 통화 내역이었다. 윤서준 환자, 거부 반응, 약물 조절 좀. 강태민 상무는 자신의 경영권 찬탈을 위해 병상에 있는 어린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감행했습니다. 제가 헬기를 띄운 것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살인 미수범에게서 피해자를 구출한 정당 방위였습니다. 회의장은 얼어붙었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경영 분쟁이 아니라 추악한 범죄 현장이었다. 강태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네 놈이 조작한 거야! 그는 강지원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보안 요원들과 검찰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렸다. 놔! 이건 놔! 그의 발악은 처절했다. 최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잿빛이 된 얼굴로 떨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지원은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을 뒤로 하고 나왔다. 완벽한 승리였다. 그는 진화를 지켰고 원수를 갚았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공허했다. 승리의 기쁨보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그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러나 이제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버린 그곳으로. 그는 서연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펜트하우스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윤서연 씨? 그가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임시 작업실로 향했다. 문이 열려 있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복원 중이던 겸재정선의 산수화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그녀의 침실로 향했다. 그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녀의 공간이었다. 방문 앞에서 그는 멈춰섰다.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는 1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들고 왔던 것과 꼭 같은 작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몇 안 되는 옷가지들을 차곡차곡 개어 넣고 있었다. 강지원은 심장이 얼음물에 잠기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그는 격에 걸린 달력을 보았다. 오늘, 바로 오늘이었다. 그가 강태민을 무너뜨린 바로 그날이 그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365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녀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원은 승자였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 진화를 완벽하게 손에 넣었다. 그는 적들을 모두 무찔렀고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만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한때는 차가운 성이었으나 이제는 유일한 집이 되어버린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패배의 문턱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윤서연, 그녀가 침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는 1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들고 왔던 것과 똑같은 낡은 갈색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스웨터를 접어넣고 가방에 지퍼를 올리고 있었다. 칙 하고 닫히는 지퍼 소리가 마치 그의 심장이 멎는 소리처럼 텅 빈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불안하게 엘렀다. 그는 방금 전 이사회에서 강태민의 죄목을 나열하던 그 냉철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길을 잃은 남자였다.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슬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모든 의무를 다 마친 사람의 고요한 해방감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보시다시피 짐을 싸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방 손잡이를 잡고 똑바로 섰다. 오늘 이사회에 소식 들었어요. 축하해요. 당신이 이겼네요, 강지원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그의 승리가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리고 그녀가 그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서준이도 살려줬고 저도 당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빚은 다 갚은 셈이네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하려 했다. 그가 그녀의 앞을 막아설 것이라고는, 아니, 막아설 권리가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듯했다. 행복하세요. 그 마지막 인사가 강지원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어딜 가려고? 그가 문 앞을 막아섰다. 그의 거대한 몸이 유일한 탈출구를 봉쇄했다. 어딜 가긴요? 서연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은 맑았지만 더 이상 그를 향한 어떤 기대도 담고 있지 않았다. 집으로 가야죠. 계약은 오늘까지였잖아요. 정확히 365일. 이제 전 자유예요. 자유. 그 단어가 강지원의 가슴을 칼처럼 찔렀다. 그는 그녀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했는데 왜 지금 그 자유라는 단어가 그를 죽일 것처럼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는 평생을 논리와 숫자로 살아왔다. 전략을 짜고 위험을 계산하고 상대를 예측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 있었다. 어떤 전략도 어떤 논리도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이 여자가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자신이 얻은 이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것이라는 본능적인 공포만이 그를 사로잡았다. 안 돼. 그가 짐승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못 가. 이유가 없잖아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계약은 끝났어요. 강태민도 사라졌고 당신은 경영권을 지켰어요. 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필요해! 그가 소리쳤다.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절박한 외침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슈트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가 꺼낸 것은 반지가 아니었다. 1년 전 그녀의 영혼을 샀던 그 차가운 계약서 원본이었다. 서연은 그 서류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위자료 문제라도 남은 것인가? 강지원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 서류를 양손으로 잡았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찢었다. 촥!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멈추지 않고 다시 그것을 찢고 또 찢었다. 1년간 그들을 묶어왔던 조항들, 의무들, 그리고 1년이라는 기한이 적힌 종이 조각들이 하얀 눈처럼 그의 발밑으로 흩날렸다. 강지원 씨,
서연의 눈이 충격으로 흔들렸다. 이건 그가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인생 최악의 가장 멍청한 계약이었어. 뭐라고요? 기한을 정했다는 게 실수였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얼음 황태자의 냉정함은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 남자의 절박함만이 있었다. 당신을 1년짜리 자산으로 분류한 게 내 실수였고, 당신을 필요에 의해 드렸다고 착각한 게 내 실수였어. 그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어깨를 붙잡는 그의 손길에는 권위가 아닌 애원이 담겨 있었다. 윤서연, 당신은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의 삶을 모조리 잊어버리게 만들었어. 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진심이었다. 내가 이 텅 빈 집에서 저 차가운 도시를 내려다보며 어떻게 혼자 숨쉬고 살았는지 이젠 기억조차 나지 않아. 당신이 내 모든 풍경을 바꿔놨어.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당신 차례야. 네, 차례라뇨?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처음 보는 그녀의 약한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혼란과 희망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강지원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이 소설의 제목과도 같은 말을 내뱉었다. 당신이 떠나는 방법을 잊어버리게 만들 거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손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쿵, 쿵, 쿵. 그녀의 손바닥 아래로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평생 계약서에 서명하는 법만 배웠지 마음을 고백하는 법은 몰랐어. 당신이 가르쳐줬어. 내 심장이 당신 거라는 걸. 그는 그녀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나와 다시 결혼해줘,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이번엔 계약서 없이, 기한도, 조건도, 위자료도 없이, 당신이 내 옆에서 숨쉬는 것, 그거 하나만 조건으로 내가 평생 당신을 지킬게. 아니, 당신이 나를 지켜줘. 당신 없이는 안 되겠어. 서연은 고인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그녀는 지난 1년간 이 남자의 차가움과 가끔씩 비치던 따뜻함 사이에서 수없이 흔들렸다. 그를 사랑하게 되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계약이 끝나는 날이 지옥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더 강한 척, 더 아무렇지 않은 척 자신을 무장했다. 하지만 지금 이 남자는 그녀의 모든 무장을 한순간에 해제시켰다. 가장 강했던 남자가 가장 약한 모습으로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가방 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을 천천히 놓았다. 가방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대신 그의 뺨을 감싸주었다. 바보 같긴 그녀가 속삭였다. 나도 떠나는 법을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당신이 날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녀가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것은 공식 석상에서의 연기나 병실에서의 절박한 확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세워온 계약, 영원을 약속하는 첫 번째 서명이었다. 몇 달 후, 늦은 가을, 강재원의 펜트하우스. 한때는 차가운 전시관 같았던 거실은 이제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 창으로 된 작업실이 새로 생겼고 그 안에서 윤서연은 겸재정선의 산수화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찢어지고 빛바랬던 그림은 그녀의 손길 아래 본래의 생생한 빛을 되찾고 있었다. 누나! 매형이 또 나 감시하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윤서준이 투덜거리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다 말고 외쳤다. 그는 이제 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미술 공부를 하고 있었다. 강지원이 슈트가 아닌 편안한 니트를 입고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서준의 머리를 가볍게 헝클어뜨렸다. 매형 아니고 형님이라고 부르랬지. 그리고 감시가 아니라 보호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서연에게 건네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두 사람은 거의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뭐든 복원해내는군. 강지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그림을 보고 있었지만 그 눈은 자신의 삶을 복원해준 아내를 향해 있었다. 서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내가 복원한 작품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까다로운 작품이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었죠. 강지원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바닥에는 1년 전에 그 찢어진 계약서 조각들 대신 따뜻한 러그가 깔려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사이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심장에 묶인 완벽하게 복원된 하나의 운명이었다.